문예지 탐구 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제가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최근에 떠나서 이제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하진 않지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리터 21호와 문학과 사회 128호를 들고 왔는데요. 네. 리터 21호는 2019년 12월 그리고 2020년 1월에 걸친 잡지고요. 문학과 사회 128호는 2019년 겨울호예요. 그래서 벌써 2020년을 저희가 비현실적이기도 앞두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 두 문예지에서 고른 작품은 리터에서는 윤희영 작가의 고스트를 골랐고요. 문학과 사회 2019년 겨울호 오늘 소개할 작품은 정영수 작가의 두 사람의 세계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먼저 리터랑 문학과 사회에 대한 소개해드리고 작품 볼 건데요. 먼저 제가 리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리터는 이번에 커버 스토리가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안에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하셨겠지만 되게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게 디자인을 하셨는데 근데 제목은 크리스마스 악몽이어서 여기에 실린 플래시 픽션들이 약간 조금 기괴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보통은 커버 스토리에 맞춰서 플래시 픽션이랑 다른 글들도 함께 실리는데 이번 호에는 그냥 이 주제에 따른 플래시 픽션만 하나, 둘, 셋, 넷 거의 9편이 실렸어요. 이렇게 구성을 하셨고요. 플래시 픽션에 실린 작가들의 면면도 강화길, 서희재, 성혜나, 손보미, 양선영, 전삼혜, 전예진, 진유라, 최영건 이런 작가님들이 작품을 실었어요. 그래서 몇 개 읽어봤는데 되게 여전히 그 짧은 매수에도 불구하고 임팩트 있거나 되게 마음에 남는 작품들이 몇 작품이 있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번에 그 앞에 머릿말에도 실려 있지만 노벨문학상 수상한 작가인 올가 토카르추크의 소설에 대한 리뷰, 그 다음에 프랑스 공쿠르상 수상자인 니콜라 마티웨라는 이 공쿠르상 수상 작가를 백수린 작가가 인터뷰한 이런 인터뷰와 리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올가 토카르추크 소설 읽어보지 않았는데 읽어보셨어요? 저는 그거요. 은행나무에서 나온 태고의 시간들. 좋으셨어요? 네, 좋아요. 읽어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그 두 작품 모두 읽지 못해서 한번 읽어보고 리뷰를 보리라고 체크해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백수린 작가와 공쿠르상 수상 작가인 니콜라 마티에 외에도 쓰는 존재로 김혜진 작가 최근에 9번의 1, 9번의 1 어떻게 읽어야 되죠? 그 작가의 9번이 맞을 거예요. 9번의 1이라는 장편 소설 대신 김혜진 작가 인터뷰 실려 있고 읽는 당신이라는 인터뷰에는 강한나 배우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설 소개하기에 앞서서 어떤 작품이 실려있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희선 작가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작품이 실려있고요. 또 민병훈 작가의 재구성이라는 작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윤희영 작가의 고스트는 저희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민음사에서 김수영 문학상 제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리터에도 그 수상작에 대한 발표가 실렸어요. 권박이라는 작가신데 여자 시인이신데요. 이분이 원래 성함이 권민자 시인이더라고요. 제가 수상소감 읽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도 읽어봤는데 인상 깊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1983년 권민자, 지금까지 작가로 활동하면서 사용했던 기본 양력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민자라는 이름이 아들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여자라는 이유로 태어나면서부터 실망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뒷부분에 왜 자신이
권민자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권박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지가 나오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름이 여성과 여성 작가 역사의 키워드임을 알게 되고, 여성을 넘어 작가로서 쓰고 싶은 것에 대해 숙고해야겠다고,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므로 이름을 없애고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같이 쓰자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름 권박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어서 뒤에 시도 몇 편 실려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작가상 이번에 수상자가 공동 수상자인데 김초엽, 한정연 작가시죠. 근데 경희님도 여기에 참여를 하셨죠. 네, 심사에. 그래서 경희님 글도 여기 실려 있고, 마찬가지로 김초엽, 한정연 작가의 수상소감도 실려 있으니까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할 윤희영 작가의 고스트로 들어가 볼게요. 분량이 일반 단편보다 조금 긴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읽는 동안은 사실 되게 서사가 좀 뚜렷하고 재밌어서 그렇게 길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거든요. 이 화자인 주인공을 먼저 소개를 하면요. 이 화자는 45세 정도 된 여성 CEO예요. 외국계 게임 회사의 최초의 한국인 여성 지사장이라는 상당히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고요.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조금 유명하신 분이에요. 82살의 노인이긴 하지만 전직 국회의원이어서 어릴 때부터 정팔수라는 국회의원의 딸이라고 이 화자는 언제나 이름 지어졌고, 이 화자가 하는 일에는 모두 국회의원 정팔수의 뭐 후광이나 정팔수의 영향이나 그런 것들이 항상 드리우고 있었다고 이 화자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정팔수라는 화자의 아버지는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나 유명세와는 달리 가정에서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나쁜 아버지였어요. 이 화자의 말에 따르면 13살 정도부터 가정을 버렸고 여러 명의 애인을 둔 심각한 여성 혐오자라고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끊고 살다가 어느 날 제주도에 머물고 있던 이 82살 노인이 된 아버지가 찾아와서 밥을 사주고 옥돔 8마리를 건네고 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한 번 더 환기하게 되고, 20대에 내가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겪었던 되게 처참하고 지우고 싶은 끔찍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장치가 이때부터 나오는데요. GT라는 시스템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고스트 테라피라는 시스템인데요. 인간 뇌에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어떤 기억을 고스란히 뇌에서 추출해낸 다음에 그 기억이 고스트라고 불리는데, 그 고스트를 다시 한번 어떤 장치를 통해서 경험하는 건데, 이 고스트는 말 그대로 유령처럼 가상이어서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그 기억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삶이 바뀌거나 내가 그 기억을 내 원 기억 속에 저장하거나 그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그때 옛날에 어떤 기억을 한 번 더 진짜처럼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치료에 쓴다고 이 소설에서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인공인 화자가 자신에게 되게 끔찍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그 시간 속에 나를 두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GT라는 시스템을 신청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그때 20대 중반에 끔찍했던 상황을 한 번 더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소설의 골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GT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순간에 자기가 끔찍하게 여겼던 그 상황에 3번 반복해서 들어가는데,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주인공인 하자가 25살 때 사회 초년생이었고 어머니가 갑자기 맹장염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맹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병실에 와서 하는 말이 이깟 사소한 일 때문에 나를 불렀냐라고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리고, 그 아버지의 행동에 당연히 화자인 주인공도 충격을 받았고
이번에 있던 엄마도 그 두 팔을 연신 허공에 휘저으며 울음과 하소연을 토해내는 그런 일이 생기고 엄마의 팔이 그리던 그 궤적을 주인공이 잊지 못해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제가 예상했던 거랑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나 아버지 혐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에서 끌어올린 키워드는 자기 혐오였거든요. 자기 혐오 그리고 약함에 대한 혐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 얘기 많이 하면서 강한 여성, 그 다음에 바깥에서 사회활동을 되게 멋있게 하는 여성. 에 대한 조명이 되게 쏟아지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성이 아니야. 우리는 강해져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내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당당하게 남자한테 맞설 수 있고 이런 여성성에 대한 강조가 저는 최근에 되게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강함에 대한 약간 고찰같이 저는 좀 느껴졌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저희가 이따가 하면서도 드러나겠지만 근데 과연 그 강함만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약함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 약간 그런 데 대한 고찰 같은 걸로도 읽혔고요. 내 안에 있는 약함과 강함에 대한 어떤 혐오나 존중에 대한 이야기라도 좀 저는 읽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단은 이 기억을 되살려서 그것을 되게 복잡한 공정과 의학 기술을 이용하여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 공증도 받고 한 달마다 이제 그 고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되게 재밌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스템 들어갈 때 기억을 떠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 해리포터 보셨어요? 아니요. 아, 그렇구나. 그 해리포터에서 이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쨌든 가상의 장치와 기술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자기의 힘든 시절 트라우마가 이제 시작된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긴 한데 내가 당시에 내가 되어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내가 그 당시에 나를 보고 있는 입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바타처럼 되어서 그러니까 게임처럼 내가 실제로 내 머릿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상현실 같은 거를 보고 내가 실제로 아바타처럼 그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장면들로 이제 나오는데 그게 해리포터 영화에서 이렇게 지팡이로 머리를 대면은 이렇게 기억이 은색 실처럼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와서 꼬리처럼 나오고 그걸 어떤 다 까먹었는데 용어를 어떤 물 같은데 샘물 같은 느낌의 어떤 이렇게 단지에 넣으면 그리고 그 물에 이제 들어가면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개입할 수는 없는데 뭐 어린 시절의 나의 입장 같은 거를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비슷하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상상이 됐어요. 근데 대신에 차이점은 말도 걸 수 있고 여기서는 내가 젊은 시절에 애령에게 말을 걸 수 있다거나 엄마랑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좀 차이점이긴 한데 어떤 나의 이전 시점을 본다라는 것 자체는 그거를 좀 많이 그 해리포터의 영화 장면을 많이 떠올리게 됐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끝의 결론이 결국에는 그 굉장히 지배적인 아버지 때문에 본인이 계속 45세까지 억눌려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CEO가 돼가는 과정에서도 혹시 이게 국회의원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좀 빨리 뭔가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나라고 자꾸 이제 자문을 한다거나 나의 능력보다는 아버지라는 배경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그런 게 이제 40대 중반까지도 이어지는 사람인데 그 장면을 보는 게 좀 재밌었던 게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당시를 돌아봤을 때는 병실에 들어온 아버지라던가 굉장히 험한 못된 말을 하는 아버지가 내 눈에는 중심 인물로 보이는데 이게 한번 제3자의 입장으로 그 장면을 다시 돌아보니까 엄마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나 그 병실의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든지 혹은 나의 젊은 시절의 얼굴을 좀 찬찬히 볼 수 있다든지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영화를 다시 돌려보면은 주인공들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효과가 이 치료의 목적의 어떤 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면은 네. 어머니랑 대화할 때도 이게 물론 그 당시의 대화는 아니고 네. 지금 고스트로 들어가서의 대화이긴 하겠지만 네. 뭐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애령아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너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들이 아니다 잘못된 건 네 아빠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네. 오히려 연약한 그래서 자기가 좀 보호해줘야 하는 근데 그게 좀 너무 밉고 싫어서 외면해왔던 엄마가 사실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걸로 이제 뒤에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빠의 관계에서만 나에게 절대적이었는데 그 고스트라는 거를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서 오히려 엄마라든가 나와의 관계 맺기를 좀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네. 걸로 끝난 거는 저도 좀 의외이자 이 작품에서는 저는 결론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도입이나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런 건 약간 전형성 같은 것도 조금 앞엔 느껴지기는 해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고스트로 되살렸을 때는 이 화자가 받은 상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전달이 되니까 네. 그 전형성에도 불구하고 이 화자의 입장이 좀 마음이 많이 개입이 됐는데 결국에는 끝에는 나와 아빠는 이미 치료가 단계에서 분리가 되고 네. 나와 나 자신이라든가 나와 엄마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관계 맺기가 되는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주영님 말씀하신 자신의 연약함이라든가 실제로 이 소설 안에서 뭐 분노 표출은 상처받은 나를 일시적으로 위로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내 안에 뿌리내린 연약함에 대한 미움을 바로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화자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정말 그냥 뿌리 뽑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끝에 갈수록 치료를 받을수록 그거에 대한 좀 인정과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연약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 그게 되게 이 소설에서 마치 이 치료 시스템에 같이 들어간 느낌으로 결론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공감되는 지점이 많았던 게 이 소설과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 여성 화자가 하는 말이 어쩌면 제가 저한테 했던 말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되게 여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네. 어떤 그런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여성에 대한 저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좀 강했는데 그거의 이면에는 어떤 약함에 대한 미움 같은 게 제 생각에도 있었던 것 같고 이 화자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나는 그 아버지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버지를 내 안에서 죽이고 강한 여자가 되면서 나를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이 화자는 강해진 나를 사랑하게 된 네. 거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뒤에야 저를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말에서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멋진 사람이 될 때에만 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아마 인식이 이 기억의 과거에 이제 나오지만 거식증을 겪게 했을 것이고 네. 보기 좋은 몸이 아니어서 버려질 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20대의 그 과거의 자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아마 유기공포와도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13살 때 자신과 엄마를 떠났으니까 누군가에게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나게 엄격한 그런 상으로 번졌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가혹한 행위가 사실은 엄마를 미워하는 행위와도 연결돼 있다는 것도 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엄마가 좀 더 분별력이 있고 강인해서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엄마는 안 그랬을 텐데 그 인생을 살지 못했던 엄마를 이 화자가 계속 원망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죠. 조금만 느슨해지면 나도 엄마처럼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서 조금만 내가 실수하면 절벽으로 떨어질까 봐. 조금만 내가 실수하면 엄마처럼 살까 봐. 무엇이 좋아서 한다기보다 어떻게 내 삶이 잘못될까 두려워서 계속 그 동력으로 삶을 살아온 여성이 화자여서 저는 되게 마음이 좀 아팠고
여기 자기 부하 직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울증을 겪은 부하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 부하 직원이 우울증에서 벗어난 그 행위보다는 우울증을 정말 증오해서 다시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라고 우울증에 걸렸던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부분에서 나랑 닮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게 되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는 걸 한치의 허용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 텐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혼내면서 이 사람은 살아왔구나. 좀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많은 성공한 여성들이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꼭 가족에 대한 상처가 아니어도 네. 사회적인 의미에서 받은 것들의 상처를 받고 그거에 상처를 받는 나 자신이나 그 상처에 좀 굴복하고 나약해지거나 네. 뭐 정말 우울증에 빠지거나 했을 때의 나 자신을 부정하고 싶고 네. 그냥 조금 단순히 더 벗어나야 될 대상으로 나를 여기고 더 못난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게 조금 요즘에는 더 많이 두드러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응원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극복할 수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한 메시지가 좀 강하잖아요. 물론 네. 그 메시지는 좋은 긍정적인 거라고 보기는 보는데 대신에 그렇다면 우울증을 극복하고 강해진 나가 긍정적이라면은 우울증에 고통받는 나는 부정적인 건가라는 생각을 네. 너무 뚜렷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우울증을 어쨌든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나에 대해서도 긍정하면 좋을 텐데 네. 여전히 거기서 만약에 정말 의지와 달리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좀 부정적인 인간, 그러니까 부정에 해당하는 인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소설에 나오는 애령이라는 인물도 네. 자기가 그 섭식장애를 가졌던 게 너무 싫고 네. 의존적이 되는 것도 싫고 나약한 것도 싫고 그리고 나를 닮은 사람들도 너무 싫고 네. 그러니까 그 상황과 결부된 어떤 것이든 다 너무 싫어해서 강해진 나에 대해 긍정을 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강해진 내가 좋기 때문에 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그게 다 발산이 돼버리는데 네. 그게 지금 현재 이제 40대 중반에 강해진 내가 또 극복하고 싶은 일이 되어서 이런 네.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뭐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를 극복한 내가 되었더니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하고 싶은 마음도 네. 일순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재밌다고 하면 그렇지만 조금 깊이 있게 곱씹어보고 싶었던 대화가 그 치료사랑 네. 고스트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나눈 대화였는데 이제 아버지에 대해 처음으로 반항한 이후에 아버지를 저지한 이후에 네. 대화인데 치료사는 그냥 지금 강해진 지금의 자신을 긍정하면 어때요? 지금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준 것을 받아들이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유령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무언가에 빨아먹혀서 껍질만 남은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지금 강해진 자신이 이게 정말 제 삶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애령님이 지금 느끼는 혼란은 피해자로서의 삶이 끝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찾아온 거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소설에서도 이 화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계속 죽였다라는 속에서 뭐 독을 먹여서도 죽이고 어떻게 해서도 죽이고 해서 지금의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애령님이 강해지면서 아버지가 애령님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죽었는데 그럼에도 그건 기뻐할 일인데 이 애령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유령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과 영원 연결이 끊어져 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 대화가 좀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서 죽였더니 자기가 좀 껍질만 남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는 자기의 사실은 성장 과정에 지대했던 존재이고 네. 40대 중반까지도 계속 그 기억에 좀 지배되어 온 게 분명한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 존재를 극복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자기의 삶이 좀 사라져버린 혹은 무의미해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묘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좀 표현하기 조심스럽지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김희설 작가의 소설이 네.
내가 너무 힘든 병에 걸린 상황인데 가족들에게 딸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네. 있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끊어내고 나를 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도 내가 타인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좀 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여전히 잘해줌으로써 나를 좀 지탱하는 느낌을 저는 이제 그 소설에서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나를 해하는 존재가 있지만 그걸 없애버리는 순간 그걸 견뎌오는 내 자신도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들 것 같은? 제가 말한 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아, 네. 저는 이해가 네. 되는데요. 네. 저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되게 공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를 죽였을 때. 근데 이제 네. 그때부터 더 공허해지는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불안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럼 그 다음에 뭘 맞아요. 싸우지? 뭐랑 싸우지 같은 거? 맞아요. 뭐랑 싸우지? 혹은 이제 그러면 나는 뭐지? 아버지를 죽이고 난 뒤에 나는 그러면 누구지? 라는 질문을 근데 사실은 그 질문에 도달해야 그 다음에 성장이 그쵸.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온 것도 정말 놀랍게 고생을 하고 고통스럽게 이뤄낸 일인데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맞닥뜨려서 결국 이 고스트 체험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죽였을 때야 저는 진정한 자기 혐오, 내가 나를 혐오해왔구나. 내가 보기에 부정적인 면도 인정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고 살았구나를 이제서야 보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약함에 대한 증오, 엄마에 대한 원망을 이제서야 다시 한번 재평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시 성찰? 다시 들여다보는 눈이 드디어 가지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날 쉽게 얘기하는 것이 자주 얘기하는 게 기억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 얘기 네,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기억이 완전히 왜곡돼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 화자가 되게 끔찍하다고 했던 이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이유가 그 엄마의 절망적인 절규 같은 그 몸짓을 보고 너무 절망적이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고스트 체험을 하면서 그게 엄마의 몸짓이 절망적인 몸짓이 아니라 환자복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네 팔을 돌리면서 휘저으면서 소매가 허공에서 움직이는 사실 어쩌면 다시 새로운 눈으로 봤을 때는 춤을 추는 것 같은 하얀 장삼을 입고 승무를 추는 것 같은 현대무용 같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기억을 왜곡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과거의 엄마를 다시 보고 엄마가 그 당시에 그런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때 느끼는 어떤 충격이나 새로운 깨달음 같은 게 여기 나와 있고 저는 좋았던 게 강하면서도 약한 게 우리 사람이다. 우리는 강인함도 있지만 약함도 있다. 근데 엄마의 경우는 엄마의 강인함도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는 종류의 강인함이어서 더 힘들었던 거고 약해도 괜찮아. 뭐 사람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지. 저는 이 결론에 이 화자가 결국은 도달할 것 같아서 약간 안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엄마와 실제로 만나는 장면에서도 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강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더라도 이해하고 존중할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주인공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제 이 화자는 자신의 약한 모습도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환자복도 그렇고 환자복을 입는 장면도 그렇고 좀 유치한 말인데 주인공 이름이 애령이잖아요. 네. 네, 약간 한국적인 네, 그리고 이 령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갖다 붙이는 건 좀 유치한 해석이긴 한데 네. 그 고스트로 시스템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결국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한테는 이 너무너무 강한 아버지, 강한 이미지에 실질적으로 가족과 국회의원님은 정말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네. 그리고 잊고 살고 떨어져 살지만 아주 가끔 생각이 나거나 아주 가끔 마주칠 때마다 나의 그나마 평온하게 유지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여전히 나에게는 죽이고 죽여도 내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이 네. 딸인 애령이나 엄마인 존재가 네. 다 어쩌면은 정말 그냥 유령이나 허공 같은 존재로 여태까지 살아온 느낌으로 이 고스트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애령이라는 이름이나 여기서 갖고 오는 이미지나 네. 피겨나 그 환자복을 입고 숙모 같다고 표현한 거나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또 피겨를 보는데 그 피겨 장면에 나는 집중하는 대신에 엄마의 표정에 집중을 하고 네. 엄마의 얼굴 근육이 움직이고 두 눈이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엄마가 실제 내 곁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를 좀 직접적인 감각으로 인식을 하면서 네. 좀 그런 진짜 고스트적으로 살아왔던 거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이 뒤에는 거의 이 대목 마지막 대목에는 아버지의 존재 그 그림자가 전혀 없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고 그 힘든 대상이랑 무언가를 끝내야 내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면은 네. 그것 말고 그러니까 뭐 이 앞에 나오는 치료사의 대화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현재의 어머니로부터 직접 듣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억에 관한 이제 스캔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고스트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애령님도요.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기억에 지배당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이 약간 가상의 치료 방법인데 굉장히 현실적인 치료 제시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결론에서. 그 처음에는 약간 허무맹랑한 저는 그 왜 우울증 극복할 수 있는 증강현실 앱도 잠깐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뭐야 이렇게 하면 저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거냐면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뭐 일어나세요라던가 뭐 밥을 먹으세요 같은 간단한 미션을 내려서 그걸 성공하면 그 어플이 칭찬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약간 초반에는 소설을 위한 비약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결론을 다다랐을 때는 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최면 치료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 자체가 대신에 최면 치료라는 거는 지금 너무 이제 비과학적인 시선에 있으니까 실제로 자기의 기억과 정말 뇌과학적으로 마주할 수 있다면 그런 좀 자기에게 드리워진 허상 같은 거를 걷어낼 수 있다면은 되게 이 소설은 성공적인 거잖아요. 이 소설의 네. 결론은 성공적으로 비춰졌을 때 이거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의 가상 설정이지만 아름다운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주영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기억이 어쩌면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네. 조금씩 더 왜곡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요. 뭐 소설이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이 화자가 자기 분석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맞아요. 내가 나의 약한 모습을 되게 혐오하고 나는 그 약함에 대한 자기 혐오를 동력 삼아 여기까지 왔고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약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인식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머리로 하는 거랑 이제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내가 느끼는 건 다르지만 그래서 약간 이미 자가 분석이나 자가 치료가 많이 된 듯한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 소설을 끌어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냥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뭐랄까 자기 분석 보고서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이 그 대화도 그렇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설명해 주는 게 좀 있긴 있죠. 네네네. 아마 그 머리로 내린 분석을 왜 이 화자가 애령이 3번 고스트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뭘 치료하는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나에게 끊임없이 진단을 내리고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 자체가 이 애령이라는 캐릭터한테는 고스트에 들어갔을 때 젊었을 때 나, 그 당시의 엄마와
어쨌든 교감을 할 수 있는 정서적인 효과를 거둠으로써 네. 머리와 좀 그 말씀하신 가슴이 좀 일치할 수 있는 효과가 뚜렷하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3번이나 고스트에 시간을 들여서 네. 들어갔으려나? 어쩌면은 끊임없는 생각에 고리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이 소설의 동력이 됐을 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들더라고요. 아, 네. 네, 저희 이렇게 윤희영 작가 단편 소설 고스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문학과 사회 2019년 겨울호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경희님이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 거죠? 네, 그 문예지들이 이제 개간지로 겨울에 시즌에 많이 출간이 발행이 되면서 네. 굉장히 이제 소개하고 싶은 문예지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학과 사회를 먼저 소개를 하게 됐고요. 이번 호는 1990에서 2000년대의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소설적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작가들을 비평적으로 조망하는 호라고 이제 서문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1990년대 문학, 2000년대 문학, 2010년대 문학 이렇게 10년 단위로 좀 결산하는 분위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각 문학 관련된 사이트라든가 출판사라든가 이런 문예지들에서 10년 단위의 좀 어떤 결산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좀 봤는데 이번 문학과 사회도 그런 거에 좀 조망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겨울호이고 그게 이제 집중이 된 게 그 하이픈이라고 네. 해서 항상 별책으로 준비되는 코너가 늘 그 주제들이 재밌긴 했는데 이번에는 쓰는 그다음에 하이픈 사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형용사? 동사라고 해야 되나? 네, 동사의 쓰다 살다 동사죠. 아무튼 네. 쓰는 사는이라는 이제 그거를 연결하는 특집호인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작가가 먼저 개인적인 자전적 에세이를 싣고 네. 그 뒤에 이제 평론가가 그 작가론을 이제 짤막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자전적 에세이들이 좀 내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네. 좀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흥미로웠고 그리고 저희가 왜 지난 방송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이기호 작가의 잠가 모음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노태훈 평론가의 글에 언급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기호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작가라든가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해 조금 더 작가 자신의 시점과 어떤 평론가의 시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참여하신 작가분들이 다들 흥미로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소개를 이제 작가 성함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경욱, 그다음에 김혜란, 배수아, 윤성희, 윤희영, 은희경, 이기호, 이장욱, 편혜영 그다음에 한유주 이렇게 작가들의 자전적 에세이와 이제 평론가분들께 죄송하지만 성함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한번 문학가사의 목차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되게 이렇게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시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작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평론가의 글이 붙는 건 그쵸. 서로 다른 상충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고 시와 소설에 대해서만 좀 목차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시는 김근, 장이지, 기혁, 권민경, 양한다, 이설빈, 김건영, 조시연, 서우준 시인의 신작시들이 들어가 있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김엄지, 김혜진, 정영수, 서희재, 장희원, 정지돈 작가는 이제 장편 연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정영수 작가의 두 사람의 세계를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정영수 작가의 소설 소개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저희가 은근 이제 횟수가 되면서 몇 번 그래도 언급을 했던 작가분도 계신데, 네. 윤희영 작가님도 그렇고, 네. 정영수 작가는 사실 저희가 그래도 드물지 않게 읽어왔죠. 네. 읽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좀 스타일들이 되게 다채로워서 그런 점으로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는 작품의 경우에도 같이 읽어보시면 하나의 문예지 안에서 맞아요. 어떤 분은 서사가 굉장히 강하고 어떤 분은 좀 형식적으로 저한테는 좀 실험적이라고 네. 느껴지는 서사보다는 문장이라든가 리듬이라든가 좀 구성이 독특한 네. 그런 면들이 되게 교차로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게 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지루하지 않은 그런 네. 어떤 음악으로 치면 그 트랙 넘버들이 되게 잘 재밌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느낌? 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셔도 재밌게 좀 이렇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네. 세계. 정영수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작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작들도 재밌게, 그러니까 그 단행본으로 묶인 작품들도 네. 흥미롭게 읽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조금 편안해진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읽는데 네. 느슨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결론으로 도달하면 항상 좀 마음에 남는 어떤 특유의 정서, 쓸쓸함 같은 거? 네. 허망함?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 작가가 내는 목소리의 하나의 매력처럼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세계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몇 계절에 써서 발표했던 작품들도 좋았지만 이 작품은 조금 더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되게 촌스러운 표현이지만 네. 사랑의 덧없음으로 요약될 수 있는 네.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네. 그 메시지와 좀 일맥상통하는 연결성도 있다라고 허망함보다는 어찌할 수 없는 일 같다라는 네. 결론을 내게 된 작품인데 네. 두 사람의 세계라는 제목은 여기서 나오는 영선과 남영이라는 두 연인이었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는 그 전에 생겼지만 결혼 후에 아이와 함께 새 식구로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네. 조금 사실은 읽으면서는 약간 예측 가능한 전개기는 해요. 네. 이 화자가 누구겠구나라는 거는 네. 좀 서늘한 예감처럼 느껴지는 네. 게 있죠. 네, 조금 중간에 그게 드러나면서 뒤에 소설이 되게 뭔가 속도감 있게 끝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앞에는 좀 조마조마한 느낌이 있다면 뒤에서는 이제 전개가 좀 빨라지지만 마지막에 또 질문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단 어쨌든 의문을 던지면서 끝나는데 그게 뭔가 하고 탁 치면서 끝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영선은 지방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언니 집에 머물며 거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는데 구로동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는 네. 그런 여성. 네. 이제 막 아마 20대 초반이겠죠? 21이겠죠? 네. 그러니까 딱 이 구로공단에서 일을 하는 나이로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추측하자면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 뭐 70년대 중, 네, 7, 80년대? 것 같아요. 네, 네. 80년대일 수도 있고. 네, 초반... 그 여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배경이 되는 이제 영선도 그런 여공인 거죠. 네. 그리고 남영 같은 경우에는 이 영선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공구상가에 비품을 사오는 이제 막내가 하는 잔심부름을 하는데 그 비품 상가 중 한 곳에서 일을 하는 굉장히 투박한 스타일의 남자인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영선의 언니가 먼저 서울에 올라와서 여공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네. 나름 사글세빵이지만 자리를 잡고 독립해 있는데 언니가 영선을 불러들이면서 유해한 남자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세게 하잖아요. 네. 딱 한 번만 잘못 만나도 완전히 신세 망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주변의 불행담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불행담들이
정말 전형적이면서도 네. 구구절절한 거죠. 뭐 네. 예를 들어 연숙이는 사귀는 남자가 도박을 하다가 돈을 크게 잃었는데 그 연숙이라는 친구가 이제 빚을 같이 갚아주려고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쉬는 날에는 파출부의 일까지 하게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신까지 했다더라. 그리고 다른 친구는 어린 나이에 성급하게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졸다가 손가락을 2개나 잘라먹어서 장애인이 됐고 친구인 혜정이 혼자 바깥일과 살림까지 모두 다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임신까지 했다지 뭐니 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로 임신으로 결국 네. 그 상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처럼 이 연달아 얘기하는 사례들의 끝이 아이고 임신까지 했다지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게 정말로 그 인생에서 한 번 잘못 발 들인 연애에서 발을 뺄 수 없는 게 이제 임신으로 끝나는 상황에 대해 언니가 굉장히 세게 경고를 하죠. 네. 그래서 영선 같은 경우에도 남영이라는 남자에게 사실 아무 관심이 없었고 그냥 언니가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해한 남자인지 아닌지를 습관적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것조차도 이제 이 남영이라는 존재에게 조금은 눈이 갔다라고 볼 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불안한 예감은 늘 들어맞게 되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영선과 남영은 연애를 시작을 하죠. 네. 지방에서 올라온 영선의 취미는 쉬는 날 서울을 둘러보는 거였고 남영 같은 경우에는 서울 출신이지만 자기 집 주변을 둘러보는 산책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영선에게 이끌려서 서울 곳곳을 보는 그런 연애를 하면서 그 딱 7, 80년대 할 법한 데이트와 대화와 만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영선보다 겉모습은 훨씬 늑스구레한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8살 연상인 이제 남영과 영선은 나이 차이가 있는 커플이기 때문에 그닥 싸움이나 말다툼이 없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영선은 별 생각 없이 농담처럼 공구상가에서 일을 하는 아마도 중학교 이후부터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학력도 저학력인 남영에 대해 영선의 언니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네. 영선은 그 얘기를 장난처럼 받아들일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은 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당신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 이 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남영이 굉장히 싸늘하게 그래봐야 지 동생도 여공일 뿐이잖아 라면서 언니와 동생을 동시에 후려치는 거죠. 언니한텐 지라고 하고 자기의 연인에겐 여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 이 짧은 문장에서 갑자기 적개심과 폭력성이 드러나는데 그니까요. 이 유해한 남자의 그 스멜을 네.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드러내면서 네. 그런 말다툼 뒤에 정말 이 불안한 예감이 또 한 번 맞게 되면서 남영이 영선을 때리는 거죠. 네. 뺨을 때리고 너무 전형적이게도 이제 달래는 거죠. 남영이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 하겠다고 하고 네.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가족들한테까지 자기가 이제 폭력을 당하는 걸 숨길 수 없으니까 영선의 언니와 엄마가 올라와서 뜯어 말리고 그러면서 이제 화자조차도 이 스토리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거는 나도 알고 있다라고 갑자기 이제 중간에 화자의 목소리가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나 또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게 회의감이 든다. 전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이 비극서사의 전형성, 원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분노라기보단 자기는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불행서사의 비극서사의 전형의 끝은 언니의 언예고 직감처럼 영선이 어느 날 이별을 결심한 후인데 임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현명함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현명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불행에서 네.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죄책감 그리고 뱃속에 자리 잡은 아이의 삶을 상상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전형적인 불행의 패턴을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또 아까 목소리를 낸 화자가 자신이 영선이 이제 병원에서 도망치듯 나오게 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된 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세 가족의 이야기가 더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중간은 생략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힘든 삶이 펼쳐졌겠어요. 네. 근데 이제 중간의 삶은 조금 축약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 부부가 영성과 남영이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중년이 되어서 이혼을 하게 결심하게 되는 네. 상황이 들어가고 아들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상황. 이제 더 얘기를 해보면 녹는 스토리가 나오겠지만 그런 서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말한 것처럼 전형적인 답답한 그냥 뭔가 불타는 기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근데 그 기차가 어디를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런 거를 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나는 그 기차에서 내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결혼한 후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기차에서 완전히 내린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어쩌면은 이 화자는 그 기차에서 완전히 내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듯이 이제 서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최근 계절에 정영수 작가가 발표했던 어떤 연인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문장들이 많고 훨씬 더 좀 상황을 직시하고 설명해주고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보다는 좀 이거를 되게 내가 제대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처럼 소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저희가 다른 문의에 지었지만 리터에 실린 그 윤희영 작가의 작품도 아버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제 화자가 등장을 하고 이제 정영수 작가의 소설은 이 아들이 굴레 같은 부모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소설이라 그리고 결론도 마음에 안 들죠. 약간 다르죠. 그 윤희영 작가 작품이랑 결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윤희영 작가의 작품은 뛰어들어서 뭐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두었다면 아버지의 지배적인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약간의 홀가분함? 그러니까 노선을 좀 틀은 느낌이 든다면 정영수 작가의 소설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받아들이는 노력은 스톱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하면 과한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 사람의 세계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비로소 그들이 직접 선택한 서로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문장이 참이라고는 못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실 좀 두 사람의 전형성은 그렇다 쳐도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엄마가 아들에 대해 원망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왜 안 말려? 너희 아버지에게 맞았을 때 너는 왜 멍하게 있니?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라는 걸 들으면서 자랐고 그거는 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상처일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사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는 뭐 호르몬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때문인지 폭력성이 덜해졌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엄마는 여전히 그 상처에 매여 있고 그거를 나는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3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지 않고 뭐 다 끝난 얘기로 날 또 괴롭히냐라고 아빠는 대화를 중단해 버리는데 이 아들은 물론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큰 건 알겠는데 그 원망의 화살이 조금 엄마를 향해 있는 느낌이라 사실은 돌아가 보면 아빠가 잘못한 건 너무 명명백백한 거잖아요. 엄마 역시 피해자이고 물론 엄마가 그 피해를 받음으로써 상처 입은 무게감을 아들에게 좀 전가한 건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끝이 납득하기엔 좀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화자의 입장에선 이게 최선이라고 저도 봤어요. 저는 좀 개인적인 입장은 이것과 유사한 어떤 것도 경험을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끝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인연을 끊어냈다고 생각을 해도 끝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영수 작가가 그동안 썼던 거에 비해서 저도 되게 조금 어쩌면 다른 톤이라는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냥 이거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인생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관계의 불가해함으로 약간 저한테는 좀 요약되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이제 이 소설의 시작은 젊은 엄마,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연애를 했던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전기 형식으로 나오지만 이 작품 서사의 시작 말고 이 이야기의
근원적인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화자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 드디어. 완전 거의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도와주고 접수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고 결과적으로 엄마가 이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추적하면서 저는 이 초반에 처음 이 두 사람을 만난 시점부터 아들이 복귀해보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의 원형으로 올라가 보는? 네네네. 그냥 기원을 약간 거슬러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전형적인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앞에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화자도 되게 능청스럽게 중간에 얘기를 하잖아. 이거 정말 상투적이야, 전형이야. 근데 대신에 네. 마음이 아픈 거는 그 전형이란 얘기를 하면서도 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것이 정말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네. 그런 걸 떠나서도 이 일이 전형이라는 거는 무수하게 이런 사례들이 있고 맞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일이 있다라는 네. 걸 우린 알잖아요. 거의 극사실주의이기도 해요, 진짜.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신 거 듣고 생각이 나는 게 좀 네. 마음이 아픈 거긴 한데 네. 결국에는 언니와 병원에 갔다가 네. 엄마인 영선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면서 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네. 계속 폭력에 시달리고 라는 거에 대한 이유가 결국엔 자기 자신으로 네. 여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혼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네. 나 때문에 시작된 이 불행한 관계를 내가 내 손으로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뒤에 의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모의 남연과 영선의 첫 만남이나 대화 같은 건 아마 뒤에 들은 어떤 걸로 다시 재정리를 한 거거나 네. 아니면 아들인 자신이 추측해서 이러이러했겠구나라고 실제와 다른 거를 좀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상상해봤다. 자기가 부모의 네. 만남이나 사랑 과정을, 연애 과정을 상상해본으로써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되짚어보는 과정을 이 화자가 필요해서 했던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복귀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비슷한 일을 여러 차례 겪고 나서야 영선은 처음 그의 일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뺨을 맞았을 때 네. 단호히 그와의 관계를 끝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때쯤에는 그러한 다툼과 폭력과 사과의 사이클이 둘 사이에 하나의 양식으로 굳어져서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이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었다. 네. 한 번을 용서했고 두 번을 용서했다면 세 번이라도 안 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였고 네. 이런 대목이 나오고 이거는 그러니까 영선이 한 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들이 영선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에 가까운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남영이 영선이 감금되어 있다시피 한 언니와 엄마의 보호 아래 집으로 휘발유통을 들고 와서 행패를 부렸을 때에 이별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다시 남영을 만난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왠지 이 아들인 나는 나 때문에 이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 관계를 끝내야 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둘은 온전히 자신들이 선택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결국에는 영선이 그때 헤어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 사이클에 자신이 뛰어든 것이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이 관계를 그러니까 자기가 편해지려고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행서사의 아이들 있잖아요. 앞에 얘기한 임신했기 때문에 그 3번이 반복되는 임신했을 때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갑자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그거는 엄마 혹은 누군가에게 왜 이혼을 결심할 때도 아이 때문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걸 듣는 걸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정말. 그리고 나 때문에 저 불행한 두 부모의 삶을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거는 정말 엄청난 폭력이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사실은 임신 때문이 아니라 그 사이클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는 얘기를 조금은 이런 시선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런 소설을 썼나? 왜냐하면 저는 결론이 조금 앞에 말한 걸 제가 다시 제 말을 번복하면 약간 네 그러자면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네. 막 두 분 이혼하고 제발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찾아갈게요. 이 말을 되게 합리적으로 네. 해요. 뭐 추석에는 엄마에게 가고 네. 설날에는 아빠에게 가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고 한 네. 말 같은 거예요. 네. 근데도 엄마가 제주에 가서 이제 아빠와 떨어져 살지만 결국에는 조정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다시 가야 할 때 안 갔잖아요. 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그래서 그 뒤에 결말 부분에 그래서 일주일 후 서울에 올라온 그녀가 예정대로 법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내가 이제야 그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사이가 좋지 않은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제목이 네. 두 사람의 세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녀인 나는 애초에 두 사람의 세계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라고 앞에 말했지만 네. 두 사람의 세계는 나 때문에 이루어진 건 것이 아니야.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결국 읽어드리자면은 네. 이제 그 두 사람의 세계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비로소 그들이 직접 선택한 서로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이 모든 가능성을 지닌 채로 온전한 자유 속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 결과가 자신을 또다시 전형적인 고난과 불행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해도 스스로 상상해낼 수 없는 삶을 선택하지 못한 그녀를 누가 비웃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말이 전 처음에는 너무한 말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어떤 폭력을 당하는 여성과 남성이 있다면 우리는 여성을 사회적으로나 주변 사람이나 구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많은 정의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개입해야 한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영성과 남영은 이미 그걸 통과하고 그 이후에 무한 사이클을 반복해온 관계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조의 상황에 있는 건 아니라고 친다면 네. 그럼에도 이 자녀인 아들은 계속해서 너 왜 나를 구원하지 않았니 구조하지 않았니라는 비판에서 그 굴레에 빠져 있었다면은 이 아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엄마가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소설로 봤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원망이나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감정이 느껴지진 않아서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관계를 시작하고 끝내는 어떤 그런 키를 엄마가 쥐고 있긴 했으니까요. 네, 영선이 선택에 따라서 네. 그쵸. 왜냐하면은 그리고 앞에 복귀했을 때도 영선이 먼저 말을 걸고 영선이 먼저 무언가를 했다라는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냥 취미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물론 영선은 별 생각 없이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영선이 끊어내지 않으면 이 아버지였던 남영은 절대 관계를 끝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너무 전형적으로 잘 알게도 그런 관계에 있을 때 끊어내는 책임조차 여자에게 지워진다는 거 사실 좀 가혹하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휘발유를 들고 왔을 때 내가 끊어냈으면 그 끝이 죽음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너무 많은 사례로. 네. 그럼 그렇게까지 했어야 해?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 책임이 엄마에게 너무 무거웠을 텐데 영선에게. 근데 그거를 조금 빼고 보면은 이 자녀애들의 입장,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는 얘기에서 평생을 빠져 있었을 아이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거는 할 법한 목소리라고 이야기.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이런 전형 서사에서 빠져있는 이야기 중에 네.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형 서사였을 때 전형 서사라는 말은 없지만 전형적인 서사 네. 불행한 두 남녀 어떤 그 무한적인 사이클에서 내려올 수 없는 남녀를 이렇게 봤을 사는 때 거지 이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네. 그 항상 그 둘에게
밖에만 좀 시선이 갔다면 항상 얘기하는 임신에서의 결론에 그럼 그 임신에서 태어난 애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까 네. 불러줘 라고 할 수도 없고 차마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뛰어나가는 엄마를 말리고 싶은 것처럼 서술을 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뛰어나가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술을 하긴 하지만 네. 내가 막지 못했던 바람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일을 피할 길이 없었다라고는 쓰지만 네. 저는 이렇게 쓰는 것도 엄청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실 화자의 삶은 지수라는 아내와 그리고 그의 오히려 정상 가족이라고 보이는 네. 화목한 이제 처가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리고 직장도 있고 새로운 가정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모와는 거의 연이 없고 네. 근데 그런 삶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나를 낳지 말았어야 해라고 차마 얘기하는 것도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태어나지 말게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았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 부정. 이 화자에겐 한번 끊어내야 되는 말 같은 느낌? 이 말을 만약에 실제로 이 부모나 엄마, 영선이 듣는다면 아픈 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낳고 힘들게 키웠고 살았는데 낳지 말지 그랬어 라는 말을 하는 거는 모두를 다시 아프게 하는 말이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언제나 불행했던 것은 아니다 라면서 또 다시 삶에 대해서는 완전 부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나의 삶은 완전히 나빴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때 내가 막았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근데 진짜 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면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관점에서 쓰여진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 소설을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이혼 가정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지고 소설에서 네. 다루어졌고 좀 트라우마에 네. 대해 얘기를 하지만 항상 죄책감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없었다기보다는 안 읽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얘기되는 거는 학대당하거나 불안한 가정에서 살아서 힘들었던 성장 과정이라든가 네. 실질적인 폭력에 좀 노출되어 네. 있다든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가정에 더 많이 그 어린 아이의 화자로서는 그런 거에 대해 더 많이 소설에서 저는 읽어왔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그 폭력적인 거가 왜 벌새에서도 그게 굉장히 전형적인 가정이라는 네. 말들을 하잖아요. 어떤 폭력적인 실제 물리적 폭력이 있음에도 네. 저 땐 다 저랬어라고 넘어가는데 근데 이 가정은 엄마가 노골적으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라는 걸 들어왔다면 네. 누가 나 때문에 살라고 했나라는 말을 한 번쯤은 아이가 하고 싶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죄책감도 동시에 느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그럼 한번 나 되짚어 볼까? 라고 맞아. 하면서 정말 나 때문인지 한번 볼까라고 네. 하는 거는 어떤 시도였겠구나라는 생각은 갑자기 드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서 만약에 이 소설의 시작을 이렇게 했다는 건 저는 좀 전형적이지 전형적이지 않은 네네네. 이야기고 그리고 막 첫 장에서부터 임신 이야기가 한 4번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것도 처음에 되게 유머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되게 코드라고 의미심장하다는 생각했는데 생각이 들고 이 작가가 엄청나게 계산해서 톤 조정까지 한 것 같은 생각까지 드네요. 왜냐하면 그 네. 끝이 그 불행한 여자들의 끝이 다 임신이면은 네. 그 여자들은 마치 그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라는 말을 언니가 네.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마치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처럼 네. 임신을 했고 계속 불행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이야기들처럼 취급을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는 언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넌 그러면 그런 유해한 남자와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를 낳고 독박을 쓰고 살겠지라는 어떤 결론을 내버리는 입장들의 네. 사례들이 많다고 보면 정말로 근데 그 임신의 끝에서 태어났어야 하는 아이들은 그 불행을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거기에 올라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말을 충분히 했어야 하고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네. 그 전형성 때문에 되게 얘기하기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소설들이 어쩌면 그런 아이의 입장을 시도를 했겠지만 조금 다른 것으로 얘기를 했다면 네. 이 소설은 훨씬 더 직접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도 스스로 선택한 물론 완전한 자유 속에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를 비웃을 수 있단 말인가라는 것 자체는
용서 아닌 용서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녀의 네. 삶에 대해. 네. 그래서 아마 뭐 요즘에 이런 식으로 호칭을 많이 하지만 이영선과 하남영이라는 말로 계속 어떤 연인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한 것도 거리두기를 네. 시작해서 한번 봐볼까? 이렇게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 이야기는 정영수 작가가 최근 몇 년에 쓴 이야기 중에 네. 가장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좀 새로웠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보통은 약간 현실 연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많이 그리고 읽어서 네. 그 연인도 너무너무 좋은 연인 사이도 언젠간 끝이 있어라는 네. 좀 저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네. 소설들이 좀 있는데 네. 심지어 이 소설은 그 연인이 끝이 없네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끝인 줄 관계 알았는데. 진짜 불가의 함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 성인 아이의 입장. 네, 근데 네.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왜냐면 어쩌면 지금 이 화자가 30대겠죠? 네. 결혼하고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한 것처럼 나오니까 네. 30대라면 그리고 이 정도 부모와 나를 분리한 사람이라면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죄책감에 대해. 근데 정말 뭐 부모의 이혼 얘기 때문이든 뭐든 정말 지긋지긋함을 이제는 끊어내자라는 시도인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가 불편했던 그 감정을 다시 되살려야 하잖아요. 네. 내가 어릴 때 느꼈던 무력감이나 죄책감을 다시 복귀해야 됐을 텐데 그거는 좀 생각하면 좀 속상하네요. 네, 되게 처음에 이야기 시작한 거랑은 되게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저한테 혹시 좀 3천 포이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는데 좀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고 좀 깨달음을 줬던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정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두 사람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수월 이야기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문학과 사회 2019년 겨울호에 실린 김혜진 작가와 장희원 작가의 소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영수 단편소설 두 사람의 세계의 일부를 경희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고서 어머니는 내 두 손을 맞잡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너 아니었으면 정말 못했을 거야. 나 이제 정말 내 삶을 살 거야. 재산 분할해서 내 몫을 받으면 네 아버지는 비웃지만 시골에 집 짓고 죽을 때까지 정원 가꾸면서 살 거야. 호박이나 고추 같은 거 안 심고 라일락이랑 해바라기 같은 꽃만 심을 거야. 너 엄마 알잖아. 예쁜 거 좋아하는 거. 나는 진심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살기를 바랐다. 그녀가 정말로 바란 삶이 그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와 같은 삶을 바란 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명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그날 모질게 마음을 먹고 병원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더라면 이영선이 살았을 삶에 대해서는 이제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그녀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렸던 인생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가 이번에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녀의 말대로 시골에 근사한 집을 짓고 호박이나 고추 같은 거 말고 라일락과 해바라기를 가꾸고 살았으면,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가 그를 그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